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 자료구조 수업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수업 페이지가 여기로 바뀌었어요. 시어너 1에서. 시어너 1 수업 페이지가 그대로 해도 되는데 스크롤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새로 만들었고요. 수업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시어너 수업 페이지는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바로 가시면 볼 수 있고, 수업 페이지 들어오실 때 B는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입력을 하셔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어너에도 있던 기본 알고리즘 사이트나 유형 사이트 같이 다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수업 진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어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괜찮은데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료구조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어너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어너를 잘 모른다 하시면 자료구조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구조를 들으시고 싶은데 시어너를 모른다? 그러면 시어너를 공부하고 배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어너는 아는데 이제 자료구조를 모른다. 자료구조 할 때 시어너에 대한 내용을 거의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어너의 그 포인터라든지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학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부분부터 나가요. 저희는 시어너 포인터 부분부터 학습을 해서 그거를 자료구조에 적용시켜서 자료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료구조는 그 전공생, 학부생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수업이에요. 어려운 수업입니다. 시어너보다 훨씬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복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겁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가는 게 낫잖아요. 시어너보다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해서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시어너 문법을 심화 부분, 포인터를 위시한 심화, 구조체라든지 동적 할당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간단한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루한 부분이죠.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시어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자료 구조가 뭔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서 자료 구조가 일단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료 구조라고 돼 있는데,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의 그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물건을 찾거나 취할 때 쉽지가 않죠. 그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이 중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거를 직접 하나둘씩 찾아봐야 돼요. 왜? 무작위라서 규칙성이 없거든요. 1, 2, 3, 4, 글씨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 1부터 9를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이거 규칙성이 없죠. 1 다음에 2, 2는 다행히 가까이 있는데 3은 조금 멀리 저기 있고 4, 5, 5가 막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4랑 전혀 상관없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2, 3 이런 순서대로 찾는다라고 하면 붙어 있어야 더 좋지. 무작위로 떨어져 있으면 4 다음에 5를 찾을 때 근처에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여기까지 와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무작위한 무질서함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물건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방 이렇게 어지러 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죠? 내가 필요한 거 찾을 때마다 뒤적뒤적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를 예쁘게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2 다음에는 바로 옆에 이렇게 3을 갖다 놓고, 바로 옆에 4를 갖다 놓고, 5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 저장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일렬로. 그러면 1 다음에 바로 2가 있죠. 2 다음에 바로 3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규칙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어너 원에서 같이 우리가 했던 배열입니다. 배열 구조. 배열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구조를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맞게 딱 저장하는 거. 그걸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배열도 자료 구조의 하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이거 일렬로 세우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둔 상태에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무작위하긴 하지만 우리가 1번 실을 들고 이렇게 실만 타고 따라가다 보면 2번이 나오는 거죠. 2번 실 타고 쭉 따라가다 보면 3번이 나오고요. 3번 실 타고 가면 4번 나오고, 4번 실 타고 가면 5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무질서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질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다는 거 있죠. 실을 다는 거. 두 개의 물건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요것도 자료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배열 구조가 아니라 요거를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물건들을 이렇게 기차처럼 연결을 해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트 구조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얘가 약간 나무처럼 생겼다 해서 트리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어떤 구조가 뭐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료구조라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자료구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한테 있어서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원 와가지고 자료구조를 100% 이해하고 그러시기 힘들 거예요. 한 달 만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신 자료구조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자료구조 수업이라고 돼 있지만 절반은 시어너 문법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구조는 여러분들이 맛만 보시는 거고요. 자료구조를 내가 이런 거구나 해서 깨닫고 익히시고 느끼시고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시면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디스코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전환이 안 됐네요. 자, 제가 디스코드 화면 전환 안 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한 번만 더. 자, 일단 요게 우리가 아까 물건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했고요. 물건이 이렇게 9개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내가 3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무질서함 속에서 3번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뒤져봐야 돼요. 여기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을 찾아갈 수 있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찾거나 뭐 여기서부터 찾거나 할 때마다 3번을 찾아가는 방법이 또 달라질 거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잘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질서하게 막 흐트러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둬.
물건 이렇게 모아두는데 5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있다고 가정하고 일렬로 모아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배열도 자료 구조의 하나고요. 일렬로 나열해서 순서를 부여를 한 게 배열의 구조죠. 이게 이제 시언어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한 최고로 간단한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짜도 되는데 이렇게 일렬로 짜지 않고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다. 5, 6, 7, 8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1번 찾으면 2번 찾을 수 있고요. 2번 찾으면 3번 찾을 수 있죠. 이 선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우리가 찾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트 구조가 나올 수 있고, 트리 구조가 나올 수 있고, 그래프랑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구조가 이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두 개씩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 트리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일렬로 했을 때랑 이렇게 한 줄로 하나씩 연결했을 때랑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거를 아는 게 이제 자료 구조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트리 구조가 좋은 부분이 있고 리스트가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장하고 다룰 수 있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자료 구조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코드로 구현한 실제 구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그 정도라는 게, 여러분들 뭐 대학원 가서 연구를 할 거면은 이론을 깊게 파셔야겠지만,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서 다뤄야 될 자료 구조는 이론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구현 부분에서 얘네들이 어떤 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게 좋은지 약간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자료 구조가 딱 그 연구가 돼서 이미 나와 있어요. 몇 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리스트라든지 트리라든지, 이제 트리도 되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많긴 한데, 그런 큼직큼직한 개념들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구현을 할 수 있으면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료 구조를 하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언어, 포인터라든지 이런 깊은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료 구조는 언제나 시언어가 밑바탕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언어를 모른다, 그럼 수업을 못 따라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1일차에서 시언어 1 때 뭐 이런 거 인트니 변수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했을 때 요 앞에 요거를 제가 자료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료형, 뭐 데이터 타입, 자료형, 값의 유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요게 시언어에서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내용의 50%를 차지하는 것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깊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뭔가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거랑 맞춰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용법 위주로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이제 포인터라는 걸 하려면 이걸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료형은 되게, 제가 인트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트랑 플롯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릭터라는 것도 있고, 슈트라는 것도 있고, 롱이라는 것도 있고, 롱 2개 붙인 것도 있어. 인트도 있고, 뭐 플롯, 더블 말고도 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러려면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품이 CPU랑 메모리거든요. CPU는 연산장치, 계산을 해주는 애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계산해주는 애고요. 메모리는 이 CPU가 계산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재료들 또는 계산하고 나서 나온 결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는 연산장치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CPU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설명할 때 한번 그냥 보면서 설명하려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 뭐 연산장치고 이 연산을 하기 위한 논리회로 코드가 뭐 CPU마다 다 있어요. 컴퓨터 사면은 CPU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CPU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인텔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CPU를 만들 때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아주 작은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는 뭐냐면 CPU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할게요. 사람이 있어요. 작업자.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작업대가 하나 필요해요. 자, 근데 뭐 일을 하려면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과 3 이렇게 주고 우리가 얘한테 더하기를 시킵니다. 더해봐 라고 하면은 얘가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4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작업대에서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 작업대는 공간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움직일 필요가 없죠. 바로 앞에 작업대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면 재료를 또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3도 한번 해보고 7도 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더 해보고 9도 해볼 때 더 해봐 라고 하면 이게 점점 작업대가 쌓여가겠죠. 그러면은 작업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 중간 결과도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여기서 작업한 걸 가지고 또 2개를 다시 작업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공간이 없으면 그걸 못하겠죠. 이 사람이 일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작업하는 결과 중에 뭔가 나와요. 또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뭐 아까처럼 7이라든지 9라든지 이런 걸 작업대 위에다가 막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창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놔요.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거죠. 얘도 중간 결과 나왔으면 여기다 잠깐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작업대가 항상 이렇게 비어있죠. 깔끔하죠. 그래야 이 사람이 최적의 그 작업 효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공간이 있죠. 작은 공간.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공간. 이게 이제 CPU라는 애가, 이게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잠깐 이런 값들을 잠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CPU에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게 뭐 작은 저장소에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고, 메모리가 근데 왜 필요한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아요. 이게 레지스터라는 거. CPU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저장소는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중간 결과라든지 아니면 나온 결과를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들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임시 저장을 해놓을 창고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이 창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양반이 일을 하다가 찾을 때 정확히 필요한 거를 여기서 골라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A, B, C.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저장된 공간이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변수를 올바르게 찾아가려면 이름을 지어놔야 됩니다. 이게 변수명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산장치, 연산을 하려면 작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련한 게 저장장치, 메모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진수. CPU가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는 거,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전기로 이루어지는 기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1과 0이라는 그 숫자만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야 됩니다. 1과 0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진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진수로 명령어 체계를 만든 거, 그거를 기계어라고 해요. 어쨌든 이제 CPU는 기계어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진수로 처리합니다. 당연히 여기다 저장할 때도 뭘로 저장했어요? 이진수로 저장합니다. 메모리에 저장할 때도 이진수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진수를 뭐 10진수로 변환하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대신 이제 이진수가 뭔지는 알아야죠. 1과 0으로 표현되는 수가 이진수입니다. 그리고 이진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진수라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컴퓨터가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이런 전구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불이 켜지면 이건 1로 보고, 불이 꺼지면 0으로 보고, 여기도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면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1이에요. 이게 10진수 몇인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다, 숫자를. 일단 요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구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비트라고 부르기로 해요. 비트가 3개죠. 3비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할게요. 요게 이제 전구 하나예요. 전구 하나면은 불이 꺼졌다, 켜졌다. 2개를 표현할 수 있죠. 숫자 2개. 숫자 2개입니다. 전구가 2개면 이 전구 하나 할 때 2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 또 2개 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예요. 4개. 전구가 3개면 이 2개 가지고 4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2개 가지고. 그죠? 4개 표현하는 거에다가 0일 때 4개, 1일 때 4개 하면 8개죠.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규칙이 나옵니다. 이거 8개에다가 2 곱하면 되죠. 또 16개 쭉 하면은 이거 8개면 몇 개일까요? 그럼 8개. 하나는 2의 1승, 2개는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거는 2의 8승이 됩니다. 그래서 2의 8승을 계산하면 256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8비트거든요.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2개입니다. 2비트로는 4개예요. 8비트로는 256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는데 여러분 8비트까지만 아시면 돼요.
8비트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1바이트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전구가 8개, 그럼 8비트라고 부르고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8비트를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9비트, 10비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냐? 1바이트를 우리는 최소 단위로 써요.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 2비트, 3비트 이렇게 쓸 일이 없고요. 아무리 작은 숫자도 1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8비트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1을 우리가 1을 표현할 때도 전구 하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8개로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럼 256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건데 이거를 숫자로 환산하면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0까지 포함하면 256개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음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절반을 음수에 떼줍니다. 그 0을 제외한 절반 128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0부터 255가 아니라 마이너스 127부터 127까지가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예요. 여러분이 1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127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바이트가 뭔지 아셨고요.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아신 겁니다. 자, 그러면 4바이트는 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32비트예요. 32비트면은 2에 32입니다. 계산기 돌려보시면 42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한 42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 절반 떼줘야죠, 음수에. 그럼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4바이트가 있으면. 자,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수업 페이지로 가서 C언어 자료형이라는 거 제가 C언어 시간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 값의 범위가 이제 왜 이렇게 잡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캐릭터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정수예요. 정수인데 1바이트짜리 정수예요. 1바이트는 아까 제가 마이너스 127에서 127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입니다. 4바이트는 마이너스 21억 4,700 몇몇몇에서 플러스 21억.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써왔던 int라는 정수는 4바이트짜리 공간을 의미하고요.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바이트의 공간만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21억을 저장하려고 한다? 저장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 자료형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각각의 정수들이 다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뭐 다른 이유는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1바이트는 저장이 충분한 숫자를 4바이트로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소 단위는 1바이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장할 때도 이진수로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저장되는 최소 크기가 1바이트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됐죠?
자, 뭐 3번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정수랑 실수랑 있는데 다시 여기 자료형 볼게요.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int가 4바이트짜리 그리고 플롯이 역시 4바이트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4바이트인데 int로 실수를 표현하지 못하고 실수 변수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4바이트 int도 4바이트니까 얘로 실수 여기도 4바이트잖아요. 그죠? 똑같이 4바이트니까 이거 인트로도 충분히 실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굳이 플롯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4바이트라고 가정할게요. 4바이트. 자, 그래서 뭐 10, 10, 10, 10 똑같은 값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정수로 해석해달라고 할 때랑 실수로 해석해달라고 할 때랑 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비트를 해석해다가 우리가 뭐 10진수로 바꾸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10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를 만약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을 2진수로 표현한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수로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얘를 10진수 정수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를 실수로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10.0이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비트를 하나씩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하는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순서의 비트가 있어도 얘를 정수로 해석해달라, 실수로 해석해달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용하는 해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수로 해석해달라고 한다고 10.0이 절대 안 나와요. 이상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A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얘를 구할 때 B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수 실수는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값이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 빠졌네요. 정수랑 실수는 같이 계산이 안 된다. 두 개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정수는 정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딱 알아두고 가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제가 자 정수랑 실수는 같이 계산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아 그랬지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생겨요.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자, 똑같은 정수인데 정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5개가 있는 이유는 뭐다? 똑같은 숫자를 정수를 표현해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크기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자료형을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정수형 변수를. 자, 그래서 크기만 구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실수랑 정수랑 완전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크기가 만약 같더라도 방금처럼 크기가 인트랑 플롯은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크기가 같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크기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어떤 유형이냐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어디 담겨있다? 자료형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죠? 인트는 4바이트 정수, 그죠?
정수라는 유형과 4바이트라는 크기 다 들어있죠. 플롯은 4바이트 실수, 실수라는 유형과 4바이트라는 크기 다 담겨있죠. 더블은 8바이트 실수, 퓨트는 2바이트 정수. 이렇게 두 개,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기준 두 개를 자료형이 모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흘러왔는데 정리를 하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또 놓고 보자면 1바이트라는 단위 중요하죠. 정보처리 최소 단위. 그리고 실수랑 정수는 다른 체계 또는 다른 유형.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유형이라도 크기가 각각 다른. 이런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는 외우라고 안 해요. 값의 범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메모리 크기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료명, 캐릭터가 1바이트고 인트가 4바이트고 롱이 8바이트고 이런 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값의 범위는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물론 메모리 크기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빈도수가 되게 많은데 값의 범위를 따져야 되는 빈도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빈도수가 거의 없는 거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지만 이건 자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하다.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소형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시연에서 사용하는 기본 타입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캐릭터, 인트, 언사인드 인트라고 있는데 언사인드까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언사인드는 우리가 음수, 여기 무조건 음수를 떼주잖아요, 절반을. 근데 세상에는 음수 개념이 없는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이 같은 거는 음수라는 개념이 없겠죠. 나이. 뭐 나이도 그렇고요. 또 음수가 없이 양수만 쓰이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가. 그럼 우리가 이 절반을 음수한테 주는 게 너무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캐릭터 여기다 100 저장하는 거에 문제 없죠, 이거. 출력해볼게요. 이거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100이 나오죠. 당연히 100은 나옵니다. 왜냐면 캐릭터는 1바이트 짜리고 (1바이트는) 마이너스 127에서 110까지 128까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양수는 128까지네요. 아, 지금 반대로 했나? 죄송해요. 여기가 127이고 여기 128입니다. 자, 여튼 127 안에 들어오잖아요. 100이. 잘 저장이 되고요. 130으로 해볼게요. 130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6,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130 저장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저장이 안 된다라고 그냥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127까지는 저장이 돼요. 128까지는 이제 저장이 안 돼요. 마이너스 128이 나와버리죠. 자, 여튼
근데 내가 만약에 1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건데 어떤 130이라는 의미 있는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절대 이게 사람 나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사람 나이밖에 없어서 사람 나이는 음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130살까지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의 나이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 130이면 캐릭터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1바이트로. 그러면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까? 캐릭터보다 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트 정도면 충분하죠. 뭐 21호까지 저장 가능하니까. 130이 잘 저장이 돼요. 근데 130 조그만한 숫자 저장한다고 지금 4바이트 쓴 거잖아요. 이거 4바이트죠. 인트는. 무려 4배의 공간을 더 쓴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아, 이거 음수만 이 양수로 돌릴 수 있으면 130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캐릭터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음수가 없는 개념에서는 음수 다시 양수로 돌려서 쓰라고 음수를 양수로 돌려주는 방법이 언사인입니다. 이렇게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음, 130 나오죠. 캐릭터로도. 그래서 실제로 1바이트로 130을 저장한 거예요. 이걸 음수를 양수로 돌려서 양수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1바이트에 0부터 255까지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255 넣고 출력을 해봐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언사인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언사인드 인트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0부터 42호까지죠.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됐죠? 일단 자료형이 뭔지 이제 아셨고요. 자, 이 서식 지정자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비트가 있어도, 그죠? 똑같은 비트가 있어도 요거를 정수로 보여줘 라고 하는 것과 실수로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0이라고 돼 있는 정수 비트를 실수, 소수점 있게 보여줘 라고 하면 절대 10.0이 안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로 보여줘, 실수로 보여줘. 자료형이 많으니까 그게 서식 지정자라는 거죠. %d는 부호에 있는 10진수 정수로 보여줘 라는 얘기예요. %ld는 역시 부호에 있는 10진수 정수로 보여줘 라는 건데 출력 대상이 다르죠. 출력 대상이 다른 이유는 어디까지 읽어서 해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크기가 다 다르니까요. %d는 딱 4바이트까지만 있습니다. 요 LD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용하는 해석기마다 좀 다른데 8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4바이트인 경우도 있어요. 요 LLD는 무조건 8바이트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찾아서 쓰다 보면 자주 쓰는 건 외워지고 안 쓰는 건 안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는 건 또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료형과 서식 지정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면서 계속 봐야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걸 마무리해서 10분 쉬도록 할게요. 어떤 값을, 여기서는 1이죠? 1을 저장을 할 때 캐릭터에 저장하는 거, 쇼트에 저장하는 거, 인트에 저장하는 거, 이 세 개를 표현을 해봤어요. 이 한 칸의 네모가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제가 이렇게 캐릭터 num1 num1은 인트네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저장했을 때 똑같은 1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장되냐면 이렇게 저장됩니다. 캐릭터 1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저장돼요. 쇼트에 1 저장될 때는 0으로 앞에 거 다 채우고 2바이트만큼 써야 되니까 끝에다가 1 넣어주고, 인트는 4바이트를 채워야 되니까 0으로 다 채우고 끝에 1 넣어서 1을 표현합니다. 이 중에 요 숫자 하나라도 1로 바뀌죠? 이게 전체를 읽어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1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1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좀 지루하죠? 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